정부가 남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대해 기종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재정으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월 고용동향 결과 취업자 수가 2,896만 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재정 정책으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보다 우량한 국가 채무 구조를 언급하며 위기일수록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민생 경제에 실질 동력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00만 원당 추가 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른 분석에서도 제때 집행된 과감한 재정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실질 채무를 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인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이럴 때 투자를 통해 경제 순환을 이끄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만큼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전쟁 11주차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과 국민 동참에 힘입어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후에도 위기는 계속되겠지만 경제 충격 완화와 산업 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에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만납니다. 청와대는 두 인사가 각각 이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인사와 접견에서 국제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남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대해 아직 기종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격 주체가 식별되기 전까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을 삼가겠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최영훈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하던 HMM 남호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공격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공격 주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란의 드론 엔진 잔해가 발견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기종 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격 주체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삼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조사 결과를 관련국인 이란과 미국에 각각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과는 관련 소통을 계속하겠다면서 남호호뿐 아니라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 문제도 함께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조만간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운송될 예정인데 도착 후 국방부와 전문 연구소 등에서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비행체 잔해의 구체적인 운송 방법과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호 관련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경우도 민간 선박 공격이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해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 동향 결과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18만 9천 명 증가했고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이 26만 1,000명 늘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11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유예 대상을 정부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도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일부 다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 발표일인 5월 12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안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새로운 갭 투자나 갈아타기 투자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주택을 사는 매수자의 조건도 강화됐습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오늘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유예 기간에도 제한을 두었습니다.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는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 수요는 차단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대표 AI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I는 국가 인프라이자 성장 기반이라며 국민 성장 펀드로 모험 자본 50조 원을 공급하는 등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NPU. 복잡한 AI 모델을 돌릴 때 높은 효율을 자랑해 산업 핵심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독식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한국 AI 생태계도 반도체와 모델 등 인프라 상당 부분을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국산 AI 반도체와 모델 업계를 만나 AI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AI는 산업을 넘어 전기와 인터넷 같은 국가 인프라이자 성장 기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누가 독자적인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모델 역량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AI 주권, 데이터 주권, 산업 안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민성장펀드로 AI와 반도체 분야에 50조 원 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K-엔비디아 사업과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독자 모델 등 AI 가치 사슬에 대한 투자가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투자 계획이 승인된 국민성장펀드 8조 4천억 원 가운데 AI 분야에 4분의 1가량의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AI는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짧은 경주가 아니라며 금융이 기업의 가능성과 시간을 믿고 함께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로 모험 자본을 공급하고 R&D와 규제 완화, 세제를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해 체불 사업주에게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청에 밀린 임금을 원청에게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청구 권한이 강화됩니다. 개정 임금채권 보장법의 시행으로 법원 판단 없이 강제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독촉 이후 미납 금액에 대해선 체납 처분 승인 후 곧바로 공매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추산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158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판단 없이 강제 징수를 하게 된다면 송달이나 법원의 판단, 신급에 따라 소요되던 시간들이 단축되게 되어서 적게는 6개월, 많으면 1, 2년 이상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에 대해서도 변제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청의 도산 등으로 국가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원청에 대해 납부 통지와 독촉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도산으로 노동자가 못 받은 임금은 국가가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정부의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 지원 한도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올해 여름부터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극단적인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됩니다. 재난성 호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의 긴급 재난 문자도 추가로 발송됩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단적인 수준의 호우도 총 15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올여름부터 기상특보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됩니다. 주의보와 경보로 이뤄진 2단계 폭염특보를 넘어 기상특보 제도에서 최초로 중대경보 단계가 도입되는 겁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되더라도 발령됩니다. 밤사이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한 열대야주의보도 새롭게 생깁니다.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발표됩니다. 다만 지형적 영향 등을 고려해 대도시와 해안, 도서 지역은 26도, 제주도는 27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좁은 면적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단적 수준의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됩니다. 시간당 100mm 수준에 이르는 재난성 호우가 발생하면 읍면동 단위의 긴급재난 문자가 추가로 발송됩니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 문자에 해당하는 시간당 70mm 수준의 호우에서부터 인명피해가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하지만 시간당 100mm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안전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22년 만에 기상특보 구역도 세분화합니다. 전국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183개 특보구역이 235개로 늘어납니다. 기상과 지형 특성을 반영해 위험 기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방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상청은 위험 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오늘 전국에 맑고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과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를 보이겠고요. 내일은 3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주말까지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예상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고요. 늦은 오후 무렵 강원 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 26도, 세종과 광주 27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는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곳간이 중요합니다. 곳간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또 헐어서 써야 할 때가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재정, 성장세 속에서는 적극 재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은주 앵커. 네, 대담 이어갑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재정의 적극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추가로 43만 원가량 늘리는 효과를 거뒀다고 확인됐습니다.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서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다른 여러 분석에서도 적시에 이루어진 과감한 재정 투입이 내수를 진작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지금 같은 위기 시기에는 투자를 통해서 경제를 순환하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원래 정부가 지원금을 좀 투입하고 예산을 더 쓰면 그럴 때마다 나오는 논란이 이제 포퓰리즘 논란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역으로 긴축 재정론이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생 고통을 이것은 도리어 포퓰리즘이라는 방패로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라고 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실제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지급된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재정 투입 했을 때 그 소비 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43만 원 추가로 는 것이 입증이 됐다라는 근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또 항상 나오는 걱정이 이제 이게 국가 돈인데
그 돈 다 빚내는 거 아니냐 뭐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국가 채무 우려에 대해서는 실질 채무는 GDP 대비 10% 수준이고 이것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우량한 구조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내수를 살리고 성장률을 높이면 장기적으로는 부채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건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소위 저효율 사업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캐파가 정해져 있는 예산안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잘 쓰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높이면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돈을 쓰자, 마냥 쓰는 돈을 늘리자 이게 아니라 효율이 낮은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그 재원을 효율성이 높은 사업에 쓰면 예산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 지출 구조 조정이 좀 들어가겠죠. 물론 사업을 또 폐지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압력이라든가 저항이 있을 거라는 점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게 평가가 쉽지는 않겠지만 과감히 해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못 박았고요. 그래서 특히 이 대통령이 작년에는 그 이전 정부 예산에 좀 끌려갔고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새로운 각오를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그 2027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도하는 첫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획예산처도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재정 지출 15% 감액, 의무 지출은 10% 감액, 사업 10%에서 또 폐지를 한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를 또 이제 예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됐던 장기 연체 채권 추심 사례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금융이 원래 좀 잔인하긴 하죠. 돈놀이하는 본질이 돈놀이니까 그죠? 그 잔인하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가 있죠. 정도가 그 기업들이 요즘 도덕 경영, 윤리 경영 한다고 뭐 ESG니 뭐 이런 걸 사실은 펀드들이 투자에 참고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이건 결국 법이란 국민적 합의인데 그 카드 사태가 지금 몇 년이에요? 한 20, 30년 지나지 않았나? 지원 다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원인이 된 카드 이용자들 중에 연체된 사람들은 지금까지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자가 늘어가지고 뭐 몇천만 원이 몇 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법률적으로 예를 들면 법률이란 국민적 합의인데 이게 국민 정서로 그거 뭐 죽을 때까지 막 10배, 20배 늘어나서 막 끝에까지 다 정말 집안에 콩나물 한 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된다. 끝까지.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이 맞냐?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법이라는 게 국민적 합의 아닙니까? 네, 상록수가 지난 2003년에 카드 대란 당시에 신용불량자들을 돕겠다라면서 만든 배드뱅크인데 수십 년간 채권자들 추심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을 강하게 질타를 한 거죠. 예, 이 상록수가 설명해 주신 대로 민간 배드뱅크고 국내 대형은행하고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00년대 초에 그 카드 사태 당시에 연체 채권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추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정부가 소액 장기 연체자를 돕기 위해서 만든 새 도약기금 여기에는 또 참여를 하지 않은 채로 오히려 주주사들은 최근에 5년간 420억 원가량의 배당을 챙겼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다가 이 기사를 공유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원시적 약탈 금융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무회의 의제로도 이번에 직접 올리게 된 거고요. 근데 금융계가 뭐
사회적으로 환원하지 않고 인프라 투자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또 예대금리 차는 좁혀지지 않는 이런 식의 좀 돈놀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나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계속 취해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표현을 하기로 금융이 원래 잔인하지만 정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빚 추심을 20년 넘게 하는 것이 맞느냐 반문하기도 했고요. 20년이 지나니까 이게 쌓여서 몇 천만 원이었던 게 몇 억이 됐다 이런 건데 국가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이번에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빚의 굴레를 끊어낼 것을 주문했어요. 예, 생각해 보면은 카드 사태 때도 그랬고요. 금융기관들은 이 정부 세금으로 도움을 받곤 합니다. 다 같이 살아남자라는 의미에서 정부 세금 투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 혜택은 누리면서 공적 부담은 하나도 안 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 경고했고요. 필요하면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혁원 금융위원장은 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세도약기금 참여를 독려하고 또 주주사들과도 별도로 접촉하겠다고 보고를 했고요. 그렇게 좀 하루 만에 상황이 급반전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실제로 금융권이 이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캠코 세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한 건데요. 가장 많은 지분 30%를 보유한 신한카드가 먼저 이 지분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세도약기금에 매각하겠다 밝혔고요. IBK 기업은행, 우리카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도 잇따라서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채권 매각에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금융사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된 거고요. 저희 신한카드 측은 20년이 넘도록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채무자들의 상황을 더 일찍 헤아리지 못해서 송구하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한 11만 명 정도, 채권액으로는 8,450억 원에 달하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이 좀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최종 매각이 완료되려면 그 상록수 그 주주총회 그 사원총회에서 주주 전원의 동의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9개 출자사 중에 단 한 곳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20여 년간 이어졌던 그 추심의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건데 그야말로 포용적 금융으로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즘 코스피도 파죽지세인데요. 시가총액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증시 저평가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예, 뭐 코스피가 사실 2천, 3천 이랬다가 6천, 7천, 8천 이렇게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고 취임 전보다 4천조 원 이상 그 시가총액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마어마한 아웃풋을 낸 거긴 하지만 어떤 체질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이 상승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저평가가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됐다. 두 번째는 최근 기업 실적이 좋아진 것. 이것은 뭐 반도체 실적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겨냥을 하는 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고질적인 문제인 건데요. 단순히 다른 나라 수준을 따라가는 걸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거기까지 도약을 해야 된다. 어떤 선진 자본시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주가가 너무 오르기도 했지만 이게 왜 자꾸 저평가다 아직도 싸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비슷한 실적 비등한 미국 회사들 같은 때의 주가가 비할 바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국가의 차이가 있죠. 미국 기업이라는 어떤 그 프리미엄 자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저평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금융 분야의 비정상적인 시장 질서를 정상화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시장 질서 정상화 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이것이 계속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이루어진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좀 지속해 나가야 되는 계속해서 우리가 체질 개선에 힘써야 되는 것이 과제다.
라는 거고요. 네. 특히 이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네. 좀 해소가 된 거.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민연기금이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엔 또 증시 정상화가 또 따라줬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런 점도 또 강조했습니다. 네, 단순히 코스피만 뛴 게 아니었고요. 이번 1분기 한국 경제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요? 예,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1.694%인데요. 지금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중국도 크게 웃돌았고요. 또 1% 이상 성장한 나라는 이 세 나라뿐이었는데 이 중에서 높은 것이고 미국이 0.494%, 독일이 0.334%에 그쳤어요. 네. 프랑스나 멕시코 같은 데는 아예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그때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주요 41개국 중에 38위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단 한 분기만에 순위가 급반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성장은 역시 주역은 반도체 성장이었고, 그래서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또 다시 높여서 잡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이후에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이 또 일단 1분기 성장률이 높았던 것에 그런 기저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중동 전쟁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죠. 미국의 관세 폭탄 언제 또다시 어떤 변수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전쟁이 있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런 영향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겹치는 만큼 좀 하반기 흐름도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변수가 있긴 하지만 한국 경제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국무회의에서 교복 가격 이슈도 짚었는데요. 요즘 교복 가격이 너무 비싸서 등골 브레이커다 하는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정부가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교복 입찰 담합이 적발될 경우에 과징금 하한선을 지금보다 최대 20배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감사 체계도 촘촘해지는데요. 신학기에만 운영했던 그 담합 집중 신고 기간을 연중 상시 체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게 바꾸게 되고요. 네. 또 입찰 담합 징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고요.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해온 교복 제조사와 대리점 대상 현장 점검도 올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또 요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불안이 상당한데 개인정보보호위가 이번에는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앞으로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유출한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징벌적 과징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3년 안에 반복적으로 위반이 발생했거나 또 1,0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요. 과징금 산정 기준을 일단 강화를 하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직전 연도 매출액하고 3년 평균 매출액 이걸 비교를 해서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네. 다만 영세 기업의 경미한 위반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처벌부터 한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시정의 기회를 먼저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보완 투자가 역으로 우수했다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혜택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이 공공 시스템을 포함한 1,700여 개 고위험 정보 시스템을 직접 점검하고요. 이거를 또 클라우드 사업자하고 외주 업체까지도 관리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이 방책에는 처벌을 강화한다, 과징금을 올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사후 대책보다 예방에 조금 더 그런 의미를 두고 방점을 찍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복지 패러다임 전면 개편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다뤄졌습니다. 자, 고립된 위기 가구가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소식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이제는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 바꾼다고요? 예,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나오는 비극적인 뉴스들 너무 안타까운 게 이런 것만 알았어도 이런 게 연계가 됐어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대책은 핵심은 이제 신청해야 되는 복지, 우리가 어떤 서류를 찾아야 됐던 복지, 그랬던 거에서 이제 먼저 찾아가는, 정부가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이런 보편적인 급여, 보편급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출생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까지는 출생신고하고 했어도 따로 급여를 이거 뭐 바우처, 뭐 첫 만남 이용권 이거 신청을 따로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생신고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국민이 또 하나 생겼다. 신생아가 등록이 된다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선별급여라고 해가지고 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서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청이 없어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되는데 그러니까 뭐 사각지대 없애자. 위기가구를 발굴하자. 이게 되게 항상 좀 구호 같은 거였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체납 정보를 활용을 했어요. 몇 달, 3개월 이렇게 몇 달 동안 여기 체납이 되고 소식이 없네, 이 집이 네. 이상하다 이렇게 할 때 가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또 사용량의 변화까지도 또 분석을 해서 위기 징후를 더 빨리 알아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데 네.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까지도 빗장을 잠그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경우에는 찾아간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식료품하고 그런 생필품이 담긴 꾸러미, 희망드림 꾸러미를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밥 한 끼를 더 이제 먹게 되고 하면은 초기 관계 어떤 라포를 계속 쌓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곧 여름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심 침수 현상이 반복되는 원인을 묻기도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강남역, 신대방역 이게 도심 침수 현상이잖아요. 네, 그럼 거의 매년 반복되는데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 부족입니까? 그 지대가 낮아가지고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심도 터널을 통해서 곧바로 비가 많이 오면 대심도 터널로 물을 빼거나 아니면 대형 저류조 같은 걸 만들어서 일시 저류했다가 빼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전체가 침수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나 다른 데에서도 그 방식으로 우수관 용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수 관로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대략 한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침수가 심한 지역부터 그거를 하수 관로를 바꾸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하수 관로도 바꾸고 아주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남 이런 데는 재산 세수도 상당히 커서 네. 재정 여력은 있을 텐데 좀 신속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해가 갈수록 극한호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침수 사고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른바 숨은 물그릇을 비워서 홍수에 대비를 한다고요? 네, 올여름 홍수 대책의 핵심은 물그릇을 늘리고 예보를 빠르게 한다라는 건데요. 먼저 물그릇 확대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가 농업용 그 저수지와 발전용 댐, 금강, 영산강, 낙동강
이런 쪽에 하구뚝 같은 것들. 네. 그래서 기존 시설의 수위를 사전에 낮춰서 홍수 조절 용량을 10억 톤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홍수 조절 용량이 108억 톤에서 118억 톤으로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 한탄감댐 3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예요. 그래서 댐 건설 없이도 4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보 체계도 강화를 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도시 침수 예보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역과 신대방역 일원의 6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침수 가능성이 예측되면 침수주의보, 실제로 침수가 발생하거나 확실시되면 침수 경보를 발령하게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좀 보다 신속하게 대피를 할 수 있고 또 경찰, 소방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AI CCTV도 기존에는 1000여 곳이었는데 이거를 2배 넘게 2150여 곳으로 확대를 해서 하천 내 어떤 사람과 차량을 자동 인식하고 즉시 담당자에게 알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재난문자 등급도 높아지는데요. 기존에는 일반 안전안내문자로 발송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급하게 물길이 막 치솟는 상황인데도 그냥 일반 문자로 들어온 건데 이게 긴급 심각 단계 알림으로 이걸 격상을 하면 진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알림이 가장 최고조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하천 범람이 임박한 상황 혹은 지하차도에 이게 물이 넘치는 상황에 들어가선 안 되는 상황 이런 때에도 진동도 없는 그런 일반 문자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목숨이 달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런 심각 단계 알림으로 긴급 재난 문자로 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올해는 피해에 대비하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보고요. 또 계곡 불법 시설 문제도 짚었습니다. 지금 행안부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자 이렇게 주문했군요. 예, 이게 전국 하천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이 약 8만 5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초기에 다뤘지만 그때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나왔거든요. 예, 위반 건수가.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조사해라 했더니 100배 넘게 그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날림으로 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윤호중 장관 설명에 따르면은 70만 건 정도의 항공자료 중에 10%에서 15% 정도가 불법이었다라는 걸로 파악이 된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계곡 불법 점유를 두고 국민 모두의 것을 독점 점유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또 일률적인 강제 철거보다는 선택지를 주는 방식을 또 제안을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스스로 철거를 하면 어떤 금융 지원이나 또 공공시설 설치라든가 형사처벌도 면책해주고 인센티브나 그런 감경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버티기로 일관을 하면 강제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철거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한다. 또 여기 또 형사처벌까지도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말을 하면서 무조건적인 철거에도 제동을 건 게 그 경북 포항의 한 어촌 개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민들이 스스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어떤 시설, 어선 정박 시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포항시에서 한 달 안에 철거해라 딱 해버렸는데 이게 어쨌든 쓸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탁상행정으로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절차가 그랬으니까 없애라고 하는 거는 자원적인 낭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사례들은 개인이 돈을 들여서 공공적 성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럼 공공이 비용을 내고 합법화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이걸 다 없애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써보자 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칙은 지키되 어떤 현장 사정을 꼼꼼히 따져서 집행하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무회의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드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 기간 시진핑 주석과 이란 전쟁 문제를 논의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 문제 해결에 중국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은 평화적인 방식이든 아니든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며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Well, I think number one, we're going to have a long talk about it. I think he's been relatively good, to be honest with you. I don't think we need any help with Iran, to be honest with you. They're defeated militarily, and they'll either do the right thing or we'll finish the job. 한편 이번 회담은 양국 정상이 6개월여 만에 진행하는 대면 회담으로 무역 갈등과 이란 전쟁 문제 등 다양한 세계 현안을 다루게 될 전망입니다. 이란이 미국식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나친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은 서로 주고받는 과정이라며 한쪽의 요구만 100% 압박하는 것은 협상이 아닌 강요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파키스탄 중재를 통한 추가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Negotiations means give and take. Negotiation means being ready to recognize your interlocutors' demands and concerns. But if you think that negotiations is 100% satisfaction one-sidedly, that's not negotiations. That's imposition of your will. And it was not Iran, by the way, that left the negotiating table. Not only leaving the negotiating table, they just destroyed the negotiating table 2 times in less than 9 months.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사실상 생명 유지 상태라고 말하며 이란의 최근 제안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말 신형 전략 핵미사일 사르마트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해당 미사일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했는데요. 서방의 어떤 방어 체계도 뚫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르마트는 미국과 유럽의 장거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 핵 미사일로 푸틴 대통령은 탄도 위력이 서방 동급 무기보다 4배 이상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Сегодня в 11 часов 15 минут ракетными войскам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назначения проведен пуск новейшей тяжелой жидкостной ме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й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армат». В 2018 году эти работы и преимущества новых перспективных ракетных систем, в том числе и «Сармата», были публично анонсированы. 하지만 서방 안보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일부 신형 핵무기의 성능을 과장해왔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총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군 주둔 확대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철회했어도 여전히 그린란드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BBC는 미국이 그린란드 남부에 새로운 군사기지 3곳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을 미국 주권 지역처럼 운영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Well, of course, it's unacceptable pressure they have felt a lot of months, not knowing or have the biggest superpower in the world don't want to rule out a military invasion of their country. Yeah, there's conversations about more the security question around our region in Greenland. Those conversations are ongoing. 그린란드 정부는 안보와 광물 자원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할 수는 있지만 주권 문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투데이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민심을 왜곡하는 허위 가짜 뉴스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황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국무회의에서 선거 범죄 엄정 대응과 정부의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혁을 한다든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에 경찰, 검찰 그리고 감사, 선관위 이 기관들한테 이런 당부를 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죠.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헛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깨끗하고 또 공정한 선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선거관리 기조가 있을까요? 예,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정확히 3주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5월 21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네. 국민들께서 흠없는 선거 관리를 요구하고 계시고 일각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실수나 단순한 착오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의 모든 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전 과정을 공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 투개표를 관리하는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궁금증과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선거 참관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해서 선거의 전 과정을 참관하게 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선거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당선인의 정당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금품선거,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행위, 고의적인 선거 질서 방해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또 지방선거는 후보자가 워낙 많아서 관리도 더욱더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방선거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고 선관위에서 투입하는 행정력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선거는 그야말로 국가의 대사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방의원까지 모두 4,227명의 우리 동네 지역 일꾼을 직접 뽑게 됩니다. 와. 14개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는데 네. 재보궐선거 지역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약 4,400만 명이고 투개표를 관리하는 인력만 41만 명에 달할 예정인데요. 이 인원들이 총 3,571개 사전투표소와 14,288개 선거일 투표소에서 그리고 258개의 개표소에서 투개표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경비, 경찰 등 협조 요원 약 5만 명과 투개표 참관인 23만여 명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심각성을 언급했죠. 가짜 뉴스. 요즘 AI에 기반한 가짜 영상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들이 워낙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워낙 교묘해서요. 자, 이번 선거에서 AI 기반한 가짜 뉴스를 잘 걸러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440명 정도 되는 인원이 허위 사실과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응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대응팀에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올라오는 다양한 선거 관련 게시물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작이 의심되는 영상을 찾아내고요. 이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각각 개발한 복수의 감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프로그램으로도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AI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받아 최종적으로 조작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고발한 사례로는 외국의 시사주간지에서 본인을 출마 예정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로 선정했다라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한 건이 있습니다. 네, 정말 교묘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요즘에는 SNS 물론이고 뭐 오픈 채팅방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들이 너무 빠르게 확산된다는 점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이걸 잘 잡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려운 점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말씀대로 온라인은 오프라인에 비해 허위 정보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한 번 퍼진 정보는 정정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으로 인해 악의를 가지고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행태가 나타나는데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고 대부분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데다가 정보의 공유가 워낙 간단하다 보니 자극적인 허위 정보가 너무 빨리 퍼져서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합니다. 게다가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는 실제와 잘 구분이 가지 않아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도 오프라인과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하고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선거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은 근거 없는 사실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고 유권자께서는 선거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나 비방성 정보를 접하실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유권자들이 가짜 뉴스를 구별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권자들이 선거 관련 정보를 접하실 때 무엇보다도 팩트 체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디에서 생산된 정보인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 확인을 거친 내용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과 사료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가 보거나 들은 정보가 틀릴 가능성은 없는지를 생각하는 열린 사고가 필요하고요. 알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편향에 대한 주의도 있어야 합니다. 내 평소 견해와 일치하거나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경계하는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이나 내용일수록 다른 신뢰할 수 있는 매체나 기관의 공식 발표와 교차 비교해서 확인하고 주장의 근거를 파악해보는 등의 노력을 해주시면 가짜 뉴스를 구별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내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딘가에 뭔가 정리된 정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관위 차원에서 후보자들의 필수 정보, 뭐 전과라든지 뭐 병역이라든지 관련한 내용들을 쉽게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후보자로 등록된 이후 16일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모든 후보자들의 재산 상황, 병역 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실적, 전과 기록과 직업, 학력, 경력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는 선거 기간 중에 우편을 통해 각 세대로 배송되는 선거 공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정보 시스템과 종이로 된 실물 선거 공보 양쪽을 다 제공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선거 공보에서,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선거 통계 시스템과 선거 공보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공직자의 정치적인 중립 이슈도 항상 이슈가 되는데요. 특히 이 지방선거는 지방정부 그리고 공무원 조직이 워낙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선거 개입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특히 지방선거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현직 단체장이나 입후보 예정자들을 위해서 업적을 홍보한다던가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에 기획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당원을 모집하거나 당내 경선, 운동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직자의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여러 차례 안내하고 자체 예방과 감찰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교육하고 각종 행사의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제보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올해 정부는 AI 가짜뉴스를 비롯한 이런 각종 선거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방통위 이런 각 기관들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본격적인 선거 시기에 돌입하기 전에 유관 기관 간 업무 협의회를 개최해서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 기관과 업무 협의를 진행했고요. 이후에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거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해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조직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협조하면서 온라인상의 위법한 게시물들을 신속하게 차단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일에도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 청년층뿐만 아니라 이번에 처음 투표하게 되는 유권자들은 아무래도 모바일로 많이 정보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젊은 세대에게 올바른 선거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 홍보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젊은 세대를 포함해 모든 세대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요즘 대세에 따라 다양한 인플루언서가 출연하는 쇼츠 영상을 제작하거나 18세,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포스터를 제작해서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급에 배부하였습니다. 네. 중앙선관위 소속인 선거연수원에서는 청년층과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하고 민주주의 선거교실, 청소년 선거 캠프, 대학생 학점 인정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바일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습득이 일상화된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거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올바른 정보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세대 유권자들이 허위나 왜곡된 선거 정보를 스스로 분별해서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쉽고 재밌게 그러나 또 바르게 축제처럼 즐기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또 국민들이 어떻게 신고하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신변 보호는 제대로 되는지 또 포상금은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국 어디에서든 139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전화가 어렵거나 불편하신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를 제보하시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신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선거와 관련된 위반 행위를 발견하시면 안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 범죄를 적발해서 처벌받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데요. 포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신고의 구체성, 증거의 신빙성, 범죄의 경중과 규모, 위반 행위 단속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상 금액이 정해집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 모두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 또 그리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점은 어떤 게 있을지 마무리 말씀으로 전해 듣겠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모두 합해 3,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는 3,571개, 선거일 투표소는 14,288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 감당할 수 있는 수가 아니죠. 실제로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한 명도 없는데 투표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투표소에 있는 사무원들이 모두 선관위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이분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의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분들인데 평소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시면서 선거 때가 되면 교육을 받고 매뉴얼을 보면서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하고 투개표 매뉴얼을 세밀하게 정비하더라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실수가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네. 저희가 그런 실수나 착오로 인한 부실 관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힘에 좀 부치는 것 같습니다. 선거 관리는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유권자께서 선거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선거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를 신고 제보로 저희와 함께 걸러주시면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선거 문화를 같이 조성해 나갈 때 우리 민주주의도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많이 바쁘실 텐데 마지막까지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황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 재정 정책으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보다 우량한 국가 채무 구조를 언급하며 위기일수록 투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겸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 운용이 민생 경제에 실질 동력을 제공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00만 원당 추가 43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다른 분석에서도 제때 집행된 과감한 재정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일관되게 입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돌림노래처럼 긴축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사회 일각에 존재합니다. 국가 채무를 명분으로 들고는 있는데 사실상 민생 고통을 수수방관하라는 무책임한 목소리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실질 채무를 보면 국내 총생산 대비 10% 정도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 긴축 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절약이 미덕인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돈이 안 돌아서 문제라며 이럴 때 투자를 통해 경제 순환을 이끄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면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오는 만큼 적극 재정을 통해 국민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동전쟁 11주차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과 국민 동참에 힘입어 경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아직 전쟁의 출구가 보이지 않고 전쟁 후에도 위기는 계속되겠지만 경제 충격 완화와 산업 질서 재편을 위해 선제에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사전 협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를 만납니다. 청와대는 두 인사가 각각 이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인사와 접견해서 국제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에 대해 아직 기종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공격 주체가 식별되기 전까지는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을 삼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웅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하던 HMM 남우호의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원인은 미상의 비행체에 의한 공격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공격 주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란의 드론 엔진 잔해가 발견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지금으로선 기종 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식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격 주체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단해서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삼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조사 결과를 관련국인 이란과 미국에 각각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란과는 관련 소통을 계속하겠다면서 남우호뿐 아니라 해협 내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 문제도 함께 챙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조만간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운송될 예정인데 도착 후 국방부와 전문 연구소 등에서 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비행체 잔해의 구체적인 운송 방법과 시기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우호 관련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경우도 민간 선박 공격이 용납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에 대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의 방법과 관련해 지지의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 동향 결과 지난달 취업자는 2,896만 1,000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18만 9천 명이 늘었고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4천 명 줄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이 26만 1,000명 증가했고 전문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11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실거주 유예 대상을 정부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에도 기존 세입자가 나갈 때까지는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존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일부 다주택자의 집을 살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유예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실거주 유예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 발표일인 5월 12일을 기준으로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 후 4개월 안에는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새로운 갭 투자나 갈아타기 투자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주택을 사는 매수자의 조건도 강화됐습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오늘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유예 기간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현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는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아무리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 이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유지됩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매도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는 매도자들도 적극적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투기 수요는 차단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대표 AI 기업과 간담회를 하고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AI는 국가 인프라이자 성장 기반이라며 국민성장펀드로 모험자본 50조 원을 공급하는 등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하는 NPU. 복잡한 AI 모델을 돌릴 때 높은 효율을 자랑해 산업 핵심으로 꼽힙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독식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엔비디아입니다. 한국 AI 생태계도 반도체와 모델 등 인프라 상당 부분을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국산 AI 반도체와 모델 업계를 만나 AI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AI는 산업을 넘어 전기와 인터넷 같은 국가 인프라이자 성장 기반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누가 독자적인 연산 인프라와 데이터, 모델 역량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AI 주권, 데이터 주권, 산업 안보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국민성장펀드로 AI와 반도체 분야에 50조 원 넘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K-엔비디아 사업과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독자 모델 등 AI 가치 사슬에 대한 투자가 메가 프로젝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투자 계획이 승인된 국민성장펀드 8조 4천억 원 가운데 AI 분야에 4분의 1가량의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AI는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짧은 경주가 아니라며 금융이 기업의 가능성과 시간을 믿고 함께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로 모험 자본을 공급하고 R&D와 규제 완화, 세제를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해
체불 사업주에게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청에 밀린 임금을 원청에게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청구 권한이 강화됩니다. 개정 임금채권 보장법의 시행으로 법원 판단 없이 강제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독촉 이후 미납금액에 대해선 체납 처분 승인 후 곧바로 공매 절차에 돌입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추산 290일 이상 소요되던 회수 기간이 158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판단 없이 강제 징수를 하게 된다면 송달이나 법원의 판단, 신급에 따라 소요되던 시간들이 단축되게 되어서 적게는 6개월, 많으면 1, 2년 이상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 기업에 대해서도 변제금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청의 도산 등으로 국가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원청에 대해 납부 통지와 독촉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도산으로 노동자가 못 받은 임금은 국가가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정부의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 지원 한도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올해 여름부터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극단적인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됩니다. 재난성 호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읍면동 단위의 긴급 재난 문자도 추가로 발송됩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100mm를 넘는 극단적인 수준의 호우도 총 15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올여름부터 기상특보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폭염 중대경보가 신설됩니다. 주의보와 경보로 이뤄진 2단계 폭염특보를 넘어 기상특보 제도에서 최초로 중대경보 단계가 도입되는 겁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되더라도 발령됩니다. 밤사이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한 열대야주의보도 새롭게 생깁니다. 폭염주의보 수준 이상인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발표됩니다. 다만 지형적 영향 등을 고려해 대도시와 해안, 도서 지역은 26도, 제주도는 27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좁은 면적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단적 수준의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됩니다. 시간당 100mm 수준에 이르는 재난성 호우가 발생하면 읍면동 단위의 긴급재난 문자가 추가로 발송됩니다. 기존 호우 긴급재난 문자에 해당하는 시간당 70mm 수준의 호우에서부터 인명피해가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하지만 시간당 100mm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즉시 안전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22년 만에 기상특보 구역도 세분화합니다. 전국 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183개 특보구역이 235개로 늘어납니다. 기상과 지형 특성을 반영해 위험 기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방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상청은 위험 기상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위험 기상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오늘 낮부터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31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올해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주말까지 30도 안팎의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늦은 오후 무렵 강원 산지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세종과 청주, 광주 27도, 대전과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방송 대한민국 1부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